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의 나비 효과의 윤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28강이고요. 오늘이 바로 정말 문법의 마지막 강입니다. 자, 기대되죠? 오늘 배우는 내용으로 우리 문법 파트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전까지는요, 항상 이 국어의 변천이라는 제목 강의를 30강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화법과 작문을 한 강씩이라도 해주자라고 해서 뒤에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지막 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법에서 워낙에 많은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하나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1시간이야. 이 한 강만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중세국어, 그다음에 근대국어, 이 기본 개념을 꽉 잡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 1시간만으로 많은 걸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2개를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국어의 변천사를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계략적으로 이해하라고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아셨죠? 자, 변천사를 좀 이해해 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의, 이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개념 태그를 쭉 보면요. 자, 향찰부터 해서 중세국어, 그리고 근대국어,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8종성, 7종성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좀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대충 알지 말고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생의 마지막 개념 정리 첫 번째 스텝으로 갈 건데요. 거기 보여? 선생님 말풍선 보여요? 선생님이 찾았어요. 교육과정 해설서에 아예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국어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 국어사를 지나치게 넓고 깊게 다룰 필요는 없다. 계략적으로 이해하래요. 자, 그랬더니 지나가던 2018학년도에 고1로 입학한 학생이 선생님 전 개정교육과정인데요. 거기서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개정된 교육과정에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을 계략적으로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이 시간에 얘기해 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꽉 잡는 정도,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선생님이 대학 때 훈민정음으로만 한 학기 내내 공부했거든요. 훈민정음 강독이라는 과목으로. 근대국어도 한 학기 내내 공부했는데 사실 한 학기 갖다 공부하는 것으로 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 깊이의 지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개념 132 고대 국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국어는 10세기까지의 국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의 문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죠. 말은 있었지만 우리의 문자가 없었어요. 표기하는 방법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실생활에서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말을 표기할 수단이 없으니까 다른 말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치? 찾아 표기. 뭐를 빌렸다? 글자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빌린 것이 뭐예요? 그치?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문자. 한자를 가지고 와서, 한문이 아니라 한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말을 표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표기했는지에 따라서 이두의 방법, 구결, 향찰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두나 구결 정도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거고요. 선생님이랑은 향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찰은 기억나나? 선생님이랑 언급한 적 있어요. 향가, 그쵸? 향가라는 갈래 공부했을 때 시파트에서 어느 시대예요? 신라시대 때 노래죠. 향찰 배웠을 거예요. 요 향찰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향찰은요,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우리 국어 문장 전체를 표기했습니다. 전체를 표기했어요. 자, 그런데 한자에 어떤 경우에는 음을 빌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자의 뜻을 빌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음을 빌리냐면요. 우리말 문장 중에서 우리 형태소 배웠잖아.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 부분은 한자에 음을 빌립니다. 형식 형태소 어떤 거 기억나요? 특히 조사나 어미, 그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서 적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내신 시간에도 배운 학생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간단히 보여주자면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서동요의 첫 번째 줄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우리 문장이에요. 선화공주님은 우리 문장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선화공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 이 한글이 없었어. 그러면 한자를 가지고 와서 표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선 선화공주 자체는 한자 표기가 가능하죠. 그치? 그러니까 선화공주는 문제가 없어. 선화공주라고 쓰면 돼. 문제는 이 뒤에 우리말, 님, 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먼저 은은 뭡니까? 조사죠. 그럼 이거는 형식 형태 소지. 그치? 그다음에 님은 뭐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자에 뭐를 가지고 와서 님주라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조사는 어때? 조사는 숨을 은자에 음을 가지고 와서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선화, 공주, 주은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선화, 공주, 뜻을 가지고 와서 님, 그리고 조사 부분은 음을 가지고 와서 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리고 한자를 정말 나서부터 계속 한자 공부, 한문 공부하는 양반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평민들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향찰의 표기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대 국어보다는 아무래도 중세 국어부터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133번 중세 국어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국어는 선생님이 의문과 표기,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파트, 뒤에 보면 어휘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자,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에 집중해 보도록 하세요. 자, 보자. 먼저 의문과 표기 분야에서 첫 번째는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어적기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갈게요. 중세국어, 근대국어, 그 다음에 현대국어로 보자. 선생님이 고전시가 공부하면서 읽는 방법 설명 간단하게 했었어. 고어 읽는 법이라. 그때 이어적기라는 방법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중세국어 때는요. 이어적기 방법을 썼어요. 이어적기란 건 뭐냐면 정말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 기억나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잖아. 그치? 나는 밥을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잖아. 자, 근대국어로 가면요. 거듭적기를 합니다. 현대국어는 지금 우리는 보통 끊어적기를 하죠. 자, 이게 무엇이냐? 중세국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어때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써? 밥을 이렇게 이어서 쓴다 그랬지. 그치?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중세국어는 사실 을이라는 조사 대신에 여기는 알을 썼을 거예요. 자, 거듭적기라는 것은요. 이랬을 때 밥을 이어서 써.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간 것을 다시 한번 내려. 이렇게 쓴다는 거지. 밥을. 거듭됐죠. 중복됐지. 거듭적기요. 현대에서는요. 그치. 밝혀서 쓰죠.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어적기와 거듭적기와 끊어적기의 개념이. 자, 그러면요. 우리 책을 보자. 책을 보면, 교재를 보면은 선생님 옆에다가 예문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셀프 강의 들어야 된다 그랬지. 이거 아래야야. 아래야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무슨 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 발음으로 읽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아로 읽는다면은 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시. 자, 샘이 깊은 물은 이거잖아. 그치? 원래는 뭐예요? 샘이 깊은 물은 예전에는 원순 중세국어 때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의 물이 그때는 물이었어요. 지금의 불도 그때는 불이었어. 샘이 깊은 물은 이건데 이걸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고.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이렇게 적는 것이 바로 무슨 방법이다? 이어적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어적기를 우리가 연철이라고 한자로 말해요. 거듭적기는 중철,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 하면은 이어적기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팔종성법. 이게 뭐냐? 자, 종성이 뭐예요? 초성, 중성, 종성했을 때 이런 받침들이 종성이 되는 거죠. 그치? 자, 팔종성법은 뭐냐면 받침에, 표기할 때 받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여기 위에 꼭지 같은 게 달려있다? 옛 이응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침에 이 8개만 써도 좋다, 충분하다라는 것이 팔종성법입니다. 왜 우리도 어렸을 때, 한글 처음 배울 때 이게 헷갈렸잖아요. 그치? 빛나는 빛이고요. 이건 머리 빗는 빛이고요. 이거는 뭔가를 이제 금전적으로 뭘 빌렸을 때 빚이 되겠죠. 이거 철자 쓰는 게 어려웠단 말이야. 일반 백성들이 아 너무 헷갈린다고 이거 너무 헷갈린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은 받침을 이 8개 중에서 골라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쓰는 거 어려운 거지 받침이.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래서 팔종서법 이 8개 중에서 받침을 쓰면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나중에 이 팔종서법이 근대국어로 가면은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칠종성법이 돼요. 그때 빠지는 것은 사실 지금 얘기해 주자면 디귿이 빠져요. 왜냐면 디귿과 시옷도 헷갈리거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중세국어 때는 팔종성법. 근대로 가면은 하나가 빠져서 칠종성법이 된다. 이렇게 미리 알아두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방점을 썼다는 거야. 방점. 글자에 점이 찍혀 있어요. 어디에 찍혀 있냐면은 각 글자의 앞에 찍혀 있습니다. 하나가 찍혀 있거나 2개가 찍혀 있거나 또 어떤 글자는 안 찍혀 있어요. 이 방점이 뭐냐면요. 성조를 표시해 주는 어떤 기호예요. 왜 선생님은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어 배운 학생들 알죠? 성조가 있잖아요. 음의 높낮이가 있죠. 근데 우리말에도 예전에는 음의 높낮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랑 방점 배울 건데 성조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건데 여기 보면은 나, 랏, 말, 싸, 미 이런 식으로 나에는 안 붙었어. 여긴 2개, 1개, 여긴 2개, 여기 싸에도 안 붙었고 미에 붙었어. 그러면 나랑 말, 싸, 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따가 이 점 1개, 2개의 의미가 뭔지는 알려줄 건데 지금은 우선 방점이 있었다. 방점은 성조를 표시하는 데 쓰였다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돼. 자, 네 번째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야지. 배웠으니까 고전 시간에.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자, 말머리에 자음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배웠죠? 뒤에 있는 거 된소리로 읽으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읽을 때는 뜻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어두자음군 지금도 있잖아요. 이라면 안 되죠.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는 몇 개야? 비읍, 디귿 2개인데 이건 뭐죠? 쌍시옷 하나라 그랬죠. 그치? 현대국어에는 어두의 자음 2개가 오지 않습니다. 이거 중세국어 때 어두의 자음이 2개 이상 있었던 거, 3개가 올 수도 있죠. 자, 이랬을 때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진 의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5번. 지금은 사라진 의문들. 뭐 있어? 여기다 쓸게요. 따라 읽어보자. 히읗을 뭐 덜 쓴 것 같죠? 그치? 여린 히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여린 히읗이에요. 히읗보다 발음이 좀 약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읍 아래에 이응이 이렇게 세로로 나란히 썼어요. 이것을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입술 가변 소리 비읍, 보다 조금 더 가볍게 이런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모가 아니라 반치음이에요. 그래서 스 발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아래 아 발음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나 오 사이 발음죠.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응인데 꼭지가 달려있어. 그래서 별명은 꼭지응인데 정식 이름은 옛 이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중세국어 때는 이런 의문들이 추가로 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6번도 아주 중요해요. 6번. 모음조화죠. 지금은 모음조화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거잖아요. 아, 오 계열끼리, 우 계열끼리.
근데 지금은 의성어나 의태어 정도의 모음조화가 많이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선생님 여기다가 모음조화 현상이 대체로 지켜짐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상당히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나에다가 지금은 우리가 목적격 조사가 을을밖에 없잖아요. 둘 다 음성이잖아. 그치? 근데 예전에는 중세국어 때는 을을만 있는 게 아니라 알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모음으로 끝나냐 자음으로 끝나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양성인지 음성인지까지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야. 그럼 받침 없지? 그리고 이게 양성이야. 그러면은 나랄. 르이 아니라 양성이었다는 거예요. 나랄. 이렇게. 조사들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 쏨이에요. 쏨. 명사형. 여기에다가 뭐가 붙냐면은 여기 음성이니까 애가 붙는 거예요. 양성이면 뭐가 붙겠어? 이게 붙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수. 이어적기의 시대니까 수매 이런 식으로 모음조화가 상당히 철저히 지켜졌던 때가 바로 중세국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히읗 종성체언 무슨 뜻이냐? 이 어휘는요. 이런 체언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쓰여요. 그런데 뒤에 조사가 오면요. 어딘가에서 히읗이 나타나서 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고전시가 보면은 많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우라는 체언이 있어요. 위라는 뜻이 지금의 위예요. 위. 자, 우. 단독으로 쓰이면은 그냥 쓰이지만 뒤에 조사가 와. 이거는 지금 부사격 조사입니다. 지금 현대의 어디에 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붙어. 그러면은 이게 우의가 아니라 히읗이 나타나서 우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시가 읽다가 우희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아, 위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이런 단어 돌. 돌이 있는데 뒤에 과라는 조사가 왔어. 그러면 이게 돌과가 돼버려. 자, 이 기억에 여기 히읗이 나타나서 히읗과 기억이 어떻게 된 거지? 그치, 축약된 거지. 그래서 돌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한다?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 중세국어에는 히읗 종성체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국어에도 암퇴지라거나 아니면은 암팍 이런 어휘에서 히읗 종성체언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8번째 가보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적진 않을게요. 선어말 어미 오가 있었다. 이거는요. 주어가 1인칭. 이 부분만 기억하면 돼요. 주어가 1인칭일 때 나타나는 동작 주체의 어떤 의도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오라는 게 중세국어에 있었다라는 거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배웠죠? 시. 근데 객체 높임은요? 그냥 어떤 특수 어휘를 쓰거나 부사격 조사 깨를 쓰거나 이랬잖아요. 근데 중세국어 때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 잡, 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예문을 보면요. 여기 묻잡고 있잖아. 잡고 이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음과 표기의 측면에서 선생님이 정말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주격조사 중요하다. 자, 우리 지금 주격조사 뭐 있니? 대표적으로 이랑 가가 있지. 근데 중세국어 때는 가가 없었어요. 가는 근대국어 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는 이 하나 있어요. 이 하나로 다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를 활용했느냐? 이렇게 나눠볼게요. 먼저 말씀, 부터, 불휘 이런 어휘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은요. 뭐냐면 자음으로 끝났을 때야.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어려움이 없어. 그냥 붙여주면 돼. 그치? 그러면 말, 싸, 미 이렇게 쓰면 되지. 선생님 왜 말싸미라고 썼지? 이어적기 시대니까. 그치?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이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부터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끝이 입니다.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그냥 이를 붙여줘요. 그래서 부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부태 이걸 우리가 따로 떼서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붙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이를 그냥 붙여주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거 공제하면서 아, 공자 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를 그냥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불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치? 그럴 때는
이게 무슨 표시지? 아무것도 안 붙여줘요. 그냥 불희.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을 그냥 불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를 붙여주고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를 덧붙여줍니다. 부태, 공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주고 그냥 불이 그 자체로 뿌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주격조사는 이밖에 없었는데 가는 중세국어 때 생겨났는데 앞에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났을 때도 그냥 모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은 이나 이로 끝나는 모음으로 끝나는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 자, 관형격 조사는요, 우리 현대국어에 하나 있어. 뭐 있어? 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시옷과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재를 보면요. 선생님이 시옷은 무정명사와 존칭 표현을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의나 에는 이건 왜 나뉘었을까요? 이건 양성모음에 이건 음성모음에 붙었을 거예요. 그치? 모음 조화가 꽤 철저히 지켜졌던 시대니까. 자, 의나 에는 유정명사와 비종칭 표현에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기억해주면 좋지만요. 기출을 보면은 그런 정도의 정보까지는 보기 속에 넣어줬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세요. 나무에 뭐가 붙었어? 나무에 시옷이 결합하죠. 그래서 뭐가 됐지? 못 이렇게. 그럼 이걸 우리가 나무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왕도 마찬가지. 대왕은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대왕 시옷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의랑 의 예를 보면요. 거북. 여기 뭐예요? 음성이니까 뭘 붙여줘요? 의를 붙여주는 거예요. 의. 그래서 어떻게 돼? 부이 이렇게 이어 적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이거는 아래하는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유정명사인데 동물이잖아요. 이거 유정명사예요? 무정명사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그렇게 했잖아. 동물한테 감정을 넣는 거 감정입이고 동물 원래 정서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요. 사전상의 정의로 무정명사는 식물과 무생물 그리고 유정명사는 사람과 동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유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형격 조사 받고 이제 부사격 조사 보자. 세 번째 부사격 조사. 자, 부사격 조사는요. 요것만 기억해 볼게요. 부사격 조사. 자, 우리가 훈민정음에 나온 부분이라서 그래요. 부사격 조사, 이게 우리가 지금 비교 부사격 조사, 와, 과, 그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중국에 달아라고 하면요. 중국과 달라 이렇게 지금의 비교 부사격 조사의 의미를 이제 지녀서 여기서 예문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사형 어미 보자. 자, 우리가 또 한때 명사형 어미 엄청 배웠어요. 공부했었죠. 그치? 명사형 어미 지금 뭐 있어요? 미음이나 음이나 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옴과 음이 있었어요. 옴과 음으로 왜 나눌까? 그치. 모음 조화. 이거는 양성, 이거는 음성에 붙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선생님이 원래는 쓰다예요. 쓰다. 근데 여기에 명사형어미 뭐가 붙은 거예요? 이거 음성이니까. 은은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um이 오는 거지. um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탈락해서 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호다가 있어. 배호다. 배우다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 떼고 뭐가 붙겠어요? 여기 양성이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사실 여기도 양성이에요. 근데 맨 뒤에 걸로 생각해. 자, 양성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옴이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옴, 음이 있었고 모음 조화에 따라서 결합을 했다. 자, 의문문 보자. 5번 의문문. 선생님이랑 이것도 배웠죠.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배웠습니다. 자, 먼저 의문사가 있어. 의문사 있음. 그러면 너 어떤 영화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설명하게 된다 그랬죠. 설명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으면요. 예, 아니요. 판정의 대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 자, 의문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에 따라서
마지막에 그 의문문 끝에 오는 조사가, 어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오 계열이 옵니다. 그래서 고, 뇨, 뭐뭐한고, 뭐뭐뇨 이런 식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으로 묻는다면은 그 문장에서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뭐뭐인가, 뭐뭐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미가 끝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어가 2인칭일 때. 선생님이 이것도 고전 시가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주어가 2인칭일 때는요. 마지막에 뭘 쓴다? 니은다. 마치 평서형처럼 쓰였지만 니은다라고 왔는데 주어가 2인칭이야. 그럼 이거 의문문으로 뭐뭐한가 이렇게 해석을 해라 라고 강조했었죠. 자, 그거 다시 문법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디를 가난다? 그랬을 때 네, 주어가 2인칭이잖아. 그러면 너 이제 어디를 가느냐? 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법 파트까지 한번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한 문법 지식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녹아있냐? 이렇게 해요. 자, 보면은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들아, 우리 이제 활동 결과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 중세국어 문제 거의 대부분 15번 문제로 출제가 되잖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해결할 때 하나의 팁을 알려줄게요. 팁을 알려주면요. 우리 이렇게 중세국어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현대어 풀이에요. 현대어 풀이. 현대어 풀이된 부분과 제시된 예문을 짝을 좀 잘 맞춰보세요. 짝을 잘 맞춰. 알았지?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힌트, 굉장히 큰 응원군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중세국어의 문법 요소는 잘 몰라도 현대국어로 해석된 부분을 보면요. 또 그런 문법, 현대국어 문법은 잘 아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현대국어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봅시다. 먼저 1번부터. 자, 달이 지문 가람의 비치옴이 같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지문도 뭔지 모르겠고 비치오미가 뭐고 이거 어떻게 읽어? 이런 학생들은 짝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달이 지문은 천이에요. 천개의 가람의 강의 비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1번 선지 기억에 다리와 비치오미에서 이가 각각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로 사용되었다. 선생님이 나한테 주격조사는 말해줬는데 부사격조사는 부사격조사 이는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런 학생들 이 현대어 풀이를 참고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이야. 아, 달 플러스 이구나. 이어적기라고 했으니까 달이라고 쓴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가 주격조사가 쓰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비치옴이 같으니라 비침과 같으니라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비취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비치오미가 된 건가? 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비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이가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부사격 조사, 요게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됐습니까? 그거 맞는 설명이에요. 그치? 선생님이 중세국어의 문법을 완전 모든 것을 다 쓸어다 모아서 대학에서도 막 몇 학기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을 다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현대어 풀이 참고하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지식들을 같이 결합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내 후에 부태 다회야. 자, 선생님이 다행히 들어준 예시가 나왔죠. 그치? 그럼 보자. 내가 후에 부처가 되어 라는 뜻이래. 그럼 니은의 내에서 이가 주격조사로. 그치? 너 플러스 이 아닙니까? 그치? 이가 아닌 모음 뒤에서 붙었으니까 내가 된 거잖아. 주격조사 맞네. 여기 가가 이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태에서 이가 복격조사로 사용되었다. 이게 부, 켜 플러스 이야. 그래서 부태가 됐어. 선생님 이거 주격조사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야지. 뒤에 뭐 있어? 현대어 봐봐. 되어야. 그러면은 이 되어 봤을 때 이 앞에 붙은 이가 뭐일 수 있겠구나. 복격조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맞는 설명.
선생님이 현대국어 문법에서 강조했잖아요. 이랑 가는 주격조사인데 이게 복격조사랑 형태가 똑같다. 복격조사인지 어떻게 하냐? 뒤에 되다, 아니다가 온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되어. 그러니까 이건 보어잖아. 이것도 보어인 거야. 그럼 여기부터 이는 복격조사인 거야. 주격조사랑 모양이 똑같은. 됐어요? 자, 이제 3번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 몸이 여러 가짓 상이 가자샤. 부처의, 여기 시옷 관형격 조사구나. 몸이 여러 가짓, 이것도 여기 보니까 관형격 조사구나. 이렇게. 그래서 디귿에 부텟과 가짓에서 시옷이 모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맞는 설명. 이게 없다면 어렵겠지만 현대어 풀이가 있으면요. 참고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설명. 자, 리을. 사삼의 등과 도자개 입과 눈. 자, 현대어 풀이 보니까 사슴의, 그치? 여기 4, 3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이게 이어적기 해서 사삼애가 된 거예요. 도자기, 도적이구나. 도작 플러스 애가 됐겠죠. 도적의 입과 눈. 그럼 리을의 사삼이와 도자기에는 애가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기준이고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까? 아니죠. 그치? 다 뭐예요? 관형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관형격 조사.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현대어 풀이의 도움을 받자. 자, 마지막 5번. 사람의 몸알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나니. 자, 여기 보니까 현대어 풀이 보니까 몸을 부처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몸 알이겠지. 이걸 이어적기 한 거겠지. 그치? 몸알, 부처를에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르이 붙었고 여기에는 알이 붙었습니다. 왜요? 받침이 있고 양성 모음이니까 알이 붙은 거고 여기는 받침이 없고 음성 모음이니까 르이 붙은 거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 15번의 정답은 4번. 이건 첫 번째 15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통 중세국어 문제는 다 15번이에요. 그쵸? 자, 중세국어의 의문문의 종결 어미는 인칭의 종류와 물음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물음말의 유무에 따라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에 따라서 판정 의문문은 아 계열, 설명 의문문은 오 계열의 어미가 붙는다 그랬죠. 그치? 그 다음에 인칭의 종류는 뭐였어요? 2인칭인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 니은다가 붙는다. 이거 정리. 그래서 이 표는요, 여러분 개념 정리하기 아주 좋은 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세간에 나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현대어 풀이 도움 받으라 그랬죠. 이거 보면은 얘들아, 물음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정 의문이야. 아형 어미가 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부처가 이건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문을 봤을 때 몇 번? 1번이나 2번이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는가? 주어가 벌써 몇 인칭? 2인칭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뭐가 와야 돼요? 니은다가 와야 돼. 그러면은 니은에는 뭐가 와야 돼요? 1번이나 3번이 와야 되지. 그럼 정답은? 그쵸,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예문도 볼게요. 문제로는 안 나왔지만 어떤 사람이 소미성이 있다고 말하던가 여기 어느라는 물음말이 있죠. 그러니까 물음말이 있는 설명 의문문이야. 무슨 형? 오형이 와야 돼. 그래서 뭐뭐한고 이렇게 오형의 의문형 어미가 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두 개의 15번 문제를 보면요. 지금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어휘 측면에서 볼게요. 현대에 사라진 고유어가 많이 쓰였으며 그렇죠. 당연히 지금보다는 고유어가 많이 쓰였겠죠. 한자어가 귀화하여 고유어처럼 쓰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긴 합니다. 뇌라거나 가람, 슈룹은 되게 생소하죠. 그치? 그 다음에 온, 즘은 이런 거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탕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가 귀화해서 고유어처럼 쓰였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예 비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현대어 풀이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기억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형 어미
옴이 사용되었군. 그쵸? 효도 하다였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온 거예요? 아래야는 양성이니까 옴이 와서 뭐가 됐지? 효, 도, 홈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형 뜻이 뒤에 걸로 된 소리를 읽어야 돼. 뜻이 이러시날, 성소날, 내신이다. 아, 모르겠어. 나 이거 어떻게 풀어? 하지 말고 현대어 풀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형의 뜻이 이루어지심에 하늘이 생략된 것까지 우리에게 복원을 해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성손을 내셨습니다. 자, 니은을 보니 뜨디를 보자. 뜨디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군. 그렇죠. 이게 바로 어두자음군 아닙니까? 맞는 설명. 자, 디귿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목적격 조사 알이 사용되었군. 맞습니다. 앞에 뭐예요? 받침이 있고 이거 오 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에 알이 온 거죠. 맞는 설명. 자, 리을을 보니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군. 자, 여기 그래서 이거를 복원해서 넣어준 거예요. 친절함, 그치? 주어, 하늘이 내셨습니다. 여기 시가, 여기 또 내셨습니다. 풀면은 내시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있죠? 아,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됐구나.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5번 선지. 세존의 안부 묻잡고 니르샤데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자, 되게 어색하죠? 자, 현대 보자.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이렇게 짝을 지으라고. 이르시되 무슨 까닭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뜻이래요. 자, 미음을 보니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군. 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특수어휘래요. 청자를 높이는 높임법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상대 높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자를 높이는 특수어휘 상대 높이면서 배웠습니까? 현대국어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이거는 뭡니까? 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잡 이거 사실 아까 배우기도 했어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구나. 객체를 높이는 거구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를 통해서 개념들을 몇 개 더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근대국어로 갈 거예요. 중세국어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개념들이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잘 챙겨 놓도록 하시고요. 기출문제 풀면서 들춰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근대국어는 17에서 19세기다.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의문과 표기, 문법, 어휘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의문과 표기로 들어가 보자.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거의 넘어가도 돼. 무슨 적기를 했다? 거듭 적기를 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님, 물 이어 적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어 적어보니까 앞에 원형을 알 수가 없어. 한 번 더 내려. 님물 이거는 여러분이 아 중세국어구나. 거듭 적기구나. 중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2번.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세국어 때는 8종성이었지만 근대국어 때 7종성법으로 바뀝니다. 8종성도 헷갈리는 거지. 뭐랑 뭐가 헷갈릴만 해요? 디귿과 시옷이 헷갈릴만 합니다. 그래서 디귿을 빼버리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음까지 7개의 종성을 받침으로 쓰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자, 내용 쓰지 않을게요. 자, 3번. 아,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어요? 방점이 사라집니다. 아까 중세국어 때 방점이 뭐라 그랬지?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하는 도구였는데 그게 이제 근대 국어 때부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방점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은 장음만 남게 돼요. 긴 소리, 짧은 소리, 장음.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할 건데 여기다가 써놔. 이렇게 써놔. 상성이 장음으로 남는다 이렇게 쓰세요. 이따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실되는 의문이 있어요. 뭐가 소실됐지? 이거 반치음, 반침이 소실돼요. 스 발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보자면은 마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여기 아래야였어. 자, 근데 이게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마, 알 처음엔 마살 정도였겠죠? 이게 마알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 아래야도 소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지금 마알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거 5번 뭐도 사라진다?
아래아도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도 했었죠. 아래아가 나오면은 첫 음절은 아로 바꿔보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사삼이 사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첫째 음절에 있었던 아래아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이 가장으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자, 그 다음 거는 이중모음의 변화. 이중모음이던 애와 애가 단모음으로 변했고, 그 다음 거 5번이라고 쓸게요. 국외음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중세국어 때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펴지가 아니라 펴디 이렇게 발음하고 쓰기도 펴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국외음화 현상이 근대국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에 있어서는 티다 이렇게 쓰던 것을 근대국어 와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형태로 치다 이렇게 적기 시작한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의문과 표기 부분에서 선생님이랑 근대국어 본 거고, 이번에는 문법 측면에서 주격조사 보자. 아까 말했지.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2밖에 없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납니까? 가라는 주격조사가 이제 근대 국어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안 써도 되겠다. 선어말어미 오가 1인칭 주어에만 나타나던 선어말어미 오가 근대 국어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객체 높임법 선어말어미도 그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휘는요, 한자어가 고유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거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어휘의 의미, 어여쁘다, 어리다 이런 의미, 어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여쁘다. 우리 지금 어여쁘다는요, 예쁘다란 뜻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불쌍하다란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리다. 지금은요,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적다란 뜻이지만 예전에는 어리석다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쁘다. 어려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게 예전으로 갔을 때는 의미가 달랐겠죠? 자, 이 정도.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를 잘 이해했으면 거기에 덧붙여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고 연습만이 살길 또 15번 문제예요. 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동명일기인데요.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은 붉은 기운이 명랑하야. 자, 이거는 현대의 불이에요. 자, 보니까 기운과 이를 끊어 적었습니다. 무슨 시기? 근대 국어의 시기. 자, 맞는 설명이죠. 만약에 중세 국어였으면은 기운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치? 자, 두 번째. 첫 홍색알 해왔고, 현대 국어와 같은 형태의 을의 지금 여기에 사용됐다는 거 볼 수 있죠. 그치? 예전에는 홍색, 이거 아래야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아마 알을 썼을 텐데, 근대 국어에는 이렇게 을을 썼다라는 거고요. 모음 조화가 흔들리죠. 자, 이번에는 3번 보겠습니다. 항도, 가탄, 기운이 쓰러지고. 자, 여기 보니까 현대에는 소실된 아래아가 당시에는 사용되었군.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아래아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여기 아직 국외음화가 반영되지 않았네요. 그쵸? 과도기적인 측면이 보여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처음 불거 거찰 비최던 거산 모여. 자, 거산이 거슨이에요. 그러면은 앞 글자의 받침 시옷을 거듭 적었군이라고 했는데 거듭 적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거 플러스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 이걸 이어 적게 하면은 거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이어 적게 했네요. 그쵸? 이걸 거듭 적게 하려면은 거산 이어 적게 한 다음에 여기다 한 번 더 내려서 적어줘야지. 겉산 이게 거듭 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적었군? 아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물속의 풍덩 어떻게 읽어? 뒤에 걸로 빠디난 그치? 빠지는 듯 싶더라.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시옷 비읍이 어두자음근으로 쓰였군.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지금 의유당의 동명일기는요. 근대 국어의 자료인데 보면요.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과도기적 성격이 보이죠. 그치? 그래서 국외음화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거듭적기 시대이지만 이어적기 한 것도 보이고요. 자, 그런 특징들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개념 콕이 있어요. 선생님이 시기별 격조사 비교 넣어놨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눈에 잘 보이게 표를 만들어 줄 때마다 선생님은 걱정을 하죠. 무슨 걱정? 이 표 가지고 막 외울까 봐.
여러분 이해한 것을 점검하는 용도로 쓰세요. 이 표를 머릿속에 그대로 막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격조사야.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 그 다음에 그냥 모음이만 붙일 때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목적격조사가 지금은 을을만 있지만 이때는 날도 있었다는 거, 그거 챙기고. 관형격 조사도 좀 생소하지만 시옷이라거나. 그 다음에 음성모음, 양성모음에 따라서 모음조화, 의랑 애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정도 선생님이 집중해서 설명했으니까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35번 개념으로 가자. 훈민정음 창제 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제 목적은요. 표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표기 수단을 갖도록 하여 언어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온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그런 언어들이 있겠지만 누가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경우는 한글밖에 없죠. 그리고 이 창제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 세종대왕은 이건 천재 중에서도 천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말만 있었잖아요. 뭐 나는 오늘 밥을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 말소리, 이 말에 이 문장 속에 나는 밥을 이런 소리들을 다 분석해낸 거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그 소리가 우리의 이 조음기관 중에서, 발음기관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다 떠올려서, 다 분석해서 그것을 또 그 모양까지 반영해서 만들어낸 정말 어마어마한 문자입니다. 자, 이따가 선생님이랑 이 제자 원리를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먼저 우선은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거 보면요. 나란 말씀이 뒤움기게 달아. 아까 전에 이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했죠. 중국과 다르대요. 문자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란 말은 우리말이지. 우리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 그러니까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것을 중국 문자를 가져다가 우리말을 표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 여기서는 우리 것이 중국 너희의 것과 다르다라는 자주정신이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아주 훌륭한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 너희 거와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자주정신 우리 높이 삽니다. 자,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뭐였지?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이거 주격조사이죠.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지금의 뜻이겠죠.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놈이, 지금은 놈 하면은 비속어, 뭐 낮춘말로 들리지만 이거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쉽게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하다 뭐였니? 그치, 많으니라. 그치?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가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그것을 문자가 없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어여쁘다 뭐라 그랬죠?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그 마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애민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 애민정신. 그리고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그래서 이 한글의 원리를 알면요. 일반 성인들은 반나절만 해도 익힐 수 있는 문자가 바로 한글이에요. 그래서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려면요. 도대체 며칠이 걸릴까요? 보통 1500자, 아주 기본 1500자, 2000몇백 자 이렇게 다 외워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텐데 한글은 28자. 이 28개의 문자를 조합하면요. 우리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반나절만 공부해도 배울 수가 있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실용정신이에요.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은요.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세 번째 실용정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밑에 고 연습만이 살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을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 측면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어휘나 문법적인 측면에서 묻는 문제긴 해요. 자, 먼저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둔기게 또 나왔네. 조사에는 앞말이 사건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아이, 무슨 사건의 원인이에요. 이거 뭐라 그랬어? 비교라고 얘기했잖아. 바로 나왔네요.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 어리석은. 현대국어의 어리다와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현대국어는 나이가 적다. 이때는 어리석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뜻. 여기 비읍, 디귿 묶여있죠?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자를 나란히 적었다.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뭐라 그랬니? 히읗을 쓰다 만 것처럼 생긴 거 여린 히읗이라고 썼죠. 얘기했죠.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 여린 히읗이 쓰였다. 자, 따라민이라 뭡니까?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자의 초성에 옮겨 표기한 거 뭐예요? 이어적기가 쓰였구나. 그래서 오케이. 인이라 였겠죠.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혼민정음의 창제정신을 드러낸 이 부분이 되는 보기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문법적인 측면도 자주 나오는 요소들은 정리하고 내용적인 측면도 좀 잘 정리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창제 원리 먼저 제자 원리 자음부터 한번 보자. 자음. 자, 자음의 첫 번째 제자 원리는요. 첫 번째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의 원리.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모양을 본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5자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냈냐면요. 우리의 그 발음기관을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좀 이상하게 항상 그릴 때마다 어려운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 입이죠. 이거는 치아. 이건 잇몸이고 치아.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너무 좁게 그렸다. 자, 여러분 이제 따라해야 돼. 지금 독서 싫으면 소리는 내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이것부터 발음해보자. 기역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지. 기역은 이거 이름이고. 자, 이거 발음 소리. 극 하면요. 혀가 이렇게 된다. 약간 이 부분이 통통해지면서 여기 위에 입천장의 말랑말랑한 부분 쪽으로 딱 올라가요.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막는 느낌? 자, 이 혀의 모양을 안 거예요. 극이라는 발음을 하려면 이 혀가 이런 식으로 목구멍 쪽을 막는다는 거를 생각하고 이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니은, 느 하면요. 혓바닥이 여기 치아와 여기 잇몸, 윗잇몸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서 붙지 않아요? 붙었다 딱 떨어지죠. 그치? 이 모양 가지고 니은을 만들어낸 거고요. 무는요. 입술이에요. 입술이 붙지 않고는 절대 미음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안 되잖아. 그치?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스 하면요.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 이응 발음하면요. 목구멍이 열려요. 그치? 확 열리지? 그 목구멍의 단면을 본떠서 이응.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5개.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오 정말 그러네 이게 되는 거지. 평상시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소리를 분석해서 종류별로 그 소리를 나누어서 그 다음에 그 모양대로 상형의 원리로 이 기본자 5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형의 원리로 기본 글자 5개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가획의 원리입니다. 가획의 원리. 가획의 원리는요. 각각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체자입니다.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 이외에 이가 다를 이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3개의 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디응, 리을,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이체자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한번 표로 한번 봅시다. 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자 5개,
5개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에 획을 더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해서 키읔,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 하나 더 더해서 티읕, 미음의 획을 위쪽으로 더해서 비읍, 옆으로 더해서 피읍을 만들고요. 시옷의 획을 더해서 지읒, 하나 더 획을 더해서 치읒, 이응의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 하나 더 더해서 히읗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본자들을 나란히 써요. 나란히 병자, 그치? 그래서 병서자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체자는 어때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모양이 좀 다른 글자는 이 세 글자, 예, 니응, 그다음에 리을과 반치음은 이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가로로 보면요, 그 소리가 나는 부분, 위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음을 만들었구나 이해를 하고 우리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면요. 보기 속에 그 내용이 있어요.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영하여 기본자 우선 5개를 만들고 기본자에 가획하여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본자와 가획자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옛 이응과 리을과 반치음은 각각 기역, 니은, 시옷과 소리 나는 위치가 같지만 가획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표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선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키읔은 기본자 기역에 가획을 한 것이군. 그쵸? 기역에다가 획을 더해서 키읔을 만든 거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군. 혓소리입니다. 니은, 리을. 그쵸?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이체자 반치음은 기본자 시옷을 가획하여 만들었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시옷이니까 이렇게 획을 더해서 만든 거 아니야? 니은이니까 이렇게 위로 획을 더해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세 개는 뭐라 그랬어요? 이체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획 글자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봅니다. 히읗은 가획자이므로 이응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겠군. 보기 속에 얘기했었죠? 획을 더해서 더 소리가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응보다 소리가 더 셀 거예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음의 기본자는 모두 모양을 본뜨는 방식,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맞는 설명.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을 상형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면 모음은요?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음도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모음의 제자 원리, 상형의 원리. 자,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냐면요. 모음도 기본자가 있습니다. 기본자, 아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있고 의가 있어요. 자, 아래아는요. 예전에는 하늘이 둥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점이 아니라 잘 보면요. 이 속에가 이렇게 비어있는 둥근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이는요. 그치. 꼿꼿이 서있는 사람의 모양을 그 다음에 은은요. 평평한 땅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글자 세 글자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상형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 개의 기본자를 합쳐서 사용해. 그래서 합용의 원리. 합용의 원리. 초출자와 제출자라고 얘기해요. 자, 초출자는요. 아래와와 으랑 이를 한 번만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으랑 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결합을 해볼까요? 그러면 무슨 글자가 될까요? 오랑 아가 됩니다. 그쵸? 이번에는 이렇게 결합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우랑 어가 됩니다. 이게 초출자예요. 제출자는요,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요, 요야, 유여, 이거는 또 제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기본자를 상형의 원리로 만들고 그 기본자를 합쳐서 활용하는 그런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늘을 본뜬 거 무엇? 아래아가 있고, 땅을 본뜬 사람을 본뜬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초출자를 만들고 한 번 더 제출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음과도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거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A부터 C에 대한
C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그림을 생략했어요. 자, 가운데 소리는 중성은 모두 열한자다. 그러면서 가운데 소리를 소개하죠. 먼저 아래아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으니 발음해보세요. 하면요 정말 혀가 좀 통통해지죠? 혀가 오그라집니다.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하늘을 본뜬 것. 아주 작은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은은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발음해보세요. 할 때보다 혀가 조금 펼쳐지죠? 조금 오그라지게 하는 거예요.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은 소리.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자, 이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이 발음해보세요. 혀가 평평하죠. 그치? 소리가 얕으니 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됐습니까? 자, 우리 그 독서에서 했었지. 대상이 나눠지면요. 각 대상마다 뭘 파악해야 돼요? 차이점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치? 자,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A는 C와 달리 이게 A잖아요. 아래아가 A, 의가 B, 그 다음에 E가 C입니다. A는 C와 달리 발음할 때 얕은 소리가 나겠고 벌써 틀렸네요. 자, A는 소리가 깊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적절한 설명이니까 열심히 읽고 이해하면 돼요. 자, B는 A와 달리, 그러니까 은은 아와 달리 글자 모양이 평평하게 생겼군. 그대로 평평하게 생겼죠? 맞는 설명. 3번. C는 이는 아와 달리 발음할 때 혀가 오그라들지 않겠군. 오그라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설명. A, B, C는 모두 가운데 소리 11자에 포함되는구. 그쵸? 모두 11자다 하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 5번. A, B, C는 대상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군. 상형의 원리로 만든 거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음의 기본자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 운용 규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어쓰기야. 근데 얘들아, 이 이어쓰기를 이어적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어쓰기는 연서라고 합니다. 순경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순음자 밑에, 순음이란 것은 입술 소리란 뜻이에요. 순음자 밑에 그러니까 미음, 비읍, 그다음에 쌍비읍, 피읍. 여기 밑에 이응을 세로로 이었으면요.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 봤었죠? 입술 가벼운 소리.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적는 방법을 이어쓰기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란히 쓰기야. 나란히 쓰기는 병서라고 하는데 우선 같은 글자를 이렇게 나란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것을 각자병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글자를 이런 식으로 나란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용병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서, 이거는 병서라고 써요. 자, 붙여쓰기라는 건 뭐냐면 또 붙여쓰기. 우리 글자를 쓰는 방식인데 중성인 모음은 초성의 아래나 오른쪽에 붙여 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런 방법을 붙여쓰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그냥 쭉 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붙여쓰기의 방법으로 옆에 붙이거나 아래 붙여서 쓴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점찍기 보겠습니다. 점찍기는요, 가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방점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표를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점은 평성, 거성, 상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점입니다. 우선 성조는요, 평성, 거성, 상성, 입성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평성이란 것은 가장 낮은 소리예요. 평성에는 점을 찍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앞에 점이 없죠? 점이 없을 때는 평성이구나, 낮은 소리로 발음해야 되는구나 이해하면 돼요. 거성이란 것은 가장 높은 소리예요. 그래서 점을 한 개 찍어줍니다. 여기 점 한 개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 싸 이렇게 발음한다면 이건 미 조금 높여서 발음을 해야 되겠죠. 상성은요, 점이 2개입니다. 그리고 상성은 점이 2개란 것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이 2개가 찍혀 있는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 말은 낮았다가 높아지려면 말 이렇게 읽으려면 아무래도 이 소리는 길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상성은 장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성조가 없어졌다 그랬죠. 성조가 없어지다 보니까 소리의 높낮이는 없어지지만 이
길이, 장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상성이 장음으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입성이란 것은 점의 개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랑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급하게 닿는 소리. 혼민적음에는 촉급하게 닿는 소리라고 했는데 랏, 못 하면요. 말, 미, 싸, 나 이 소리들은 뭔가 쭉 이어지죠. 근데 이것은 랏, 못 뭔가 급하게 닿는 소리가 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소리를 입성이라고 얘기하고 점 표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자면 평성, 거성, 상성, 평성, 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랏, 말싸미 이런 식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인데 성조를 우리가 적용해서 읽어보면 마치 중국말 같은, 중국어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방점이란 것은 이런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기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성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고연습. 자,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자, 중세 국어에서는 각 글자 왼편에 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찍은 건 상성이고 이거는 평성이고 이거는 거성이잖아요. 그랬을 때 말, 싸, 미 이렇게 읽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밑줄 친 A의 소리의 높낮이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때요? 점이 없지? 평성이지. 이거는 거성이고 이거는 상성이고 이건 거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될까? 밀세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그걸 제대로 표시해 놓은 것은 뭐예요? 밀세 그치? 2번. 이렇게 여러분이 성조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다 끝났어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오늘의 조랑말 글, 누구의 글인지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 대단한 결심 같아요. 그냥 내가 해오던 거, 익숙한 거, 잘하는 거 쭉 해나가도 되는데 선생님은 다시 갖게 된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꿈을 갖게 됐는지, 목표를 다르게 잡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뤄낼지도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꼭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용기에 선생님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 스텝 2 기출 이것은 진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3월 학평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지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들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랑은 이제 기억과 니은 정도 짚어보고 갈게요. 자, 먼저 어떤 얘기가 나와 있니? 모음조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모음조화가 지금은 많이 파괴되었다 그 얘기가 있고요. 자, 우리 기억은 뭐냐면요. 중세국어에서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선택됐다.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 아는 어디에 붙었겠어? 양성에. 어는 음성에 붙어서 활용이 됐다는 거죠.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모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아의 소실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도 잘 읽어보시고요. 니은으로 가보자. 니은은 지금 현대국어예요. 니은도 현대국어에서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현대국어에서도 그래도 모음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선생님이 정리해놨고 기억은 이제 중세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는 모습, 니은은 현대국어에서 모음조화가 파괴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지켜지는 모습, 그리고 문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세기의 국어를 보세요. 용언 어간은 알이야. 여기 양성이죠. 그래서 어때요? 양성끼리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모음조화 잘 지켜졌죠. 그리고 여기 음성이죠. 음성. 음성끼리 결합했으니까 잘 지켜졌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을래? 뒤에 걸로 된 소리 깨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치? 자, 여기에 어때요?
오와 아 양성끼리 결합한 모습. 그 다음에 쓰. 자, 여기 은은 음성입니다. 음성에 어가 결합해서 은은 탈락하고 써. 이렇게 음성끼리 결합한 모습. 자, 여기 가다, 카다 였겠죠? 여기 아래야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양성이 와서 양성끼리 결합한 모습. 그래서 15세기 국어 모습은요, 전부 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모습이에요. 그럼 현대 국어만 판다면 되겠죠? 여기 어때요? 알아, 양성끼리. 먹어, 음성끼리. 깨워. 자, 깨우다의 우 음성이랑 여기 어가 결합했으니까 음성끼리. 그 다음에 쓰다 음성이니까 어가 결합해서 은은 탈락하고 자, 음성끼리. 그러면 5번이 답인데 여기가 틀린 거죠. 여기가 범인이죠. 그치? 자, 가득하다. 가득하다에 원래는 아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거 우리 배웠죠? 여불규칙. 자, 하다에는요, 뭐가 붙는다? 독특하게 여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금 아어 계열의 어미가 모음 조화에 따라서 결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다. 문법에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자.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어 풀이 제대로 활용하자 얘기했어요.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곁을과 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어때요? 한 단어 속에서도요. 여기 한 단어 속에서도 음성 모음끼리 결합을 했죠. 음성, 음성. 하라도 어때요? 하루. 양성, 양성.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하루거든요. 양성, 음성이잖아요. 근데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는 체연의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도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오살과 주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대요. 자, 오살, 오슬이야. 주글. 그치? 여기 보니까 양성과 양성이 결합했고 이거잖아요. 옷, 원래는 알이었겠지. 근데 이어졌기로 해서 오살이 된 거겠죠? 자, 주글 이 경우에도 음성, 음성끼리 결합했으니까 모음 조화 잘 지켜졌구나. 자, 3번 선지.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하더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다의 양성이죠. 그러나 이 더는요, 어때? 더가 결합할 때는 모음 조화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거 지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지문에 어디 있냐면은 다만 조사 도, 와과, 그 다음에 고, 더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4번.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서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화, 그리고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이라고 했는데요. 모음 조화의 혼란의 모습을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조사 중에서 와랑 과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틀린 설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5번.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로 변하였음을 이거 아까 개념 시간에 배웠고 지금 나말과 남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요. 원래는 뭐였어요? 말이었어요. 그치? 여기 둘째 음절에 아래아가 쓰였는데 이게 나중에 무엇으로? 없어져서 물, 아래아가 으로 이렇게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죠? 맞는 설명.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문법 수업도 끝.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문법에서의 마지막 깨달음의 BGM 큐입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 정말 많겠죠? 우선은 기억나는 것들, 그리고 많이 헷갈렸던 것들,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걸 위주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해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시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Q&A 게시판에 물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 수강후기로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말 많아요. 기출문제 적용하면서 개념들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 자, 체크입니다. 자, 향찰부터 시작해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차이점, 그리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챙겨야 되고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자음의 제자원리, 모음의 제자원리,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화법과 작문 각 1시간으로 공부합니다. 화법, 작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저와 29강, 3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